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우리를 정서적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나쁜 판단도 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미워하게 만드는 뉴스의 온갖 함정 피하고 오로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코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게 말할 수 있는 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밝게 대답하세요. 네, 조금 되게 쳐줘요. 밝게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예, 조금 이거 화산이 터질 것 같은 어떤 뜨거운 뉴스 같아요. 네. 예, 오늘 이분이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징역 17년형 선고. 재수감이 확정됐네요. 네. 전직 대통령의 옥중행. 이것도 끊어야 할 연결고리. 역사의 비극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숫자는 1219였어요. 1219. 생일이 12월 19일이고 네. 12월 19일이 결혼기념일이고 어허. 대선 승리를 2007년 12월 19일에 합니다. 네. 그래서 1219가 그의 상징수였던 거거든요. 어허. 이제부터는 17. 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었다. 예, 상징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7. 네. 별로 좋은 숫자는 아니네요. 19은 좋은 숫자인데. 왜 그렇죠? 아이 뭐 생일도 있고 당선도 됐고. 아니 세븐도 좋은 숫자인데 말이죠. 럭키 세븐. 네. 아니 이분한테는 조금 이게 묘하게 숫자가 꼬인 것 같아요. 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묘하게 징크스가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17대 대통령으로 어쨌든 선출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 잡음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비리 의혹 뭐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거 다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이명박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현상의 근간에는 아웃사이더를 부르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주로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많은 대중들이 계속 같은 메뉴를 먹다 보면 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이것을 계속 찾게 돼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무당파층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웃사이더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3당을 만드는 거. 네. 이것도 오래 갈 수 없는 실험이었다는 게 한국에서 제3정치 세력의 생명이 그리 길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도 그랬었고요. 네. 그나마 버틴 게 김종필 전 총리였는데 옛날 잔민년. 네, 결국에 김종필 총리도 물론 지역 기반이 있어서 버티긴 했지만 네. 서산을 붉게 물들이며 사라져가시오. 네,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죠. 예,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웃사이더가 나오긴 나오는데 양대 정당 내에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에도 네. 오바마, 트럼프 이렇게 있었고 한국에도 노무현, 이명박 네.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 노무현, 이명박 둘 다 비주류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명박이었느냐 했을 때 저는 90년대 한국 사회에 불었던 재벌에 대한 호평, 또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김우중 회장 이 전기 같은 게 나와서 어린이들도 읽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었던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CEO 출신이고 또 현대 출신이지만 정씨가 아닙니다. 이 씨예요. 뭐냐면 이제 입사를 해서 CEO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주영 회장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드라마 야망의 세월을 통해서 또 굉장히 널리 그때 많이 알려진. 떴죠. 그렇죠. 그거 뭐 시청률 굉장히 높았던 연속곡입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아주 재밌을 텐데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야망의 세월도 야망의 네. 세월인데 사람들이 이명박 당시에 이명박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 대통령을 보면서 아 이게 정주영 회장을 보면은 나도 정주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다. 워낙 무슨 뭐 배로 무슨 뭐 물을 막아서 거기다가 무슨 뭐 배를 띄웠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그 하니까. 간척지 만들 때. 네, 예. 해봤어?
그렇죠. 당신 해봤어? 당신이 해봤어? 이렇게. 근데 이명박 하면은 왠지 뭔가 감정이입도 되고 나도 저렇게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아야 되긴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뭔가 노력하면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성공신화 이 집착이 강하죠. 네. 그분이 동지상골 나오시고 조금 가난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굴지의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뭐 성공을 엄청나게 하니까 뭐 고구마 장사하던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감동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기업인이라고 했을 때는 초당파적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오래 안 했습니다. 1996년에 당선되고 서울시장 도전 겸 또 그때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걸려 있는 게 있어서 중간에 사퇴를 했죠. 선거법 위반을 비서가 고발하기도 하고 네. 뭐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우여곡절이 많았고 네.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정치적 공백이 있었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2002년에 전화 위복이 된 거죠. 역대 서울시장 중에 국회의원 하다가 서울시장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세훈 전 시장도 중간에 쉬다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예, 서울시장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좀 탈정치적이고 행정가, 경영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선거를 맞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도 호사다마라고 아무리 그렇게 성공신화를 썼다 하더라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어떤 잡음이 이미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 경선 때 부동산 은닉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그때 했었던 유명한 발언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도곡당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도곡동 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BBK 뭐 새빨간 거짓말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심판을 받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역사의 우리가 순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경선 경쟁자로서 그 말을 꺼냈었고 네. 여기에 맞받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태민 문제 이런 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언이 모두 적중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아주 뭐 선혈이 낭자한 싸움이었어요. 네. 예, 지금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유죄받은 다스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혐의가 불거져 나왔지만은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를 결국은 대통령 선거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비리 의혹도 우리가 다 품어준 격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우리 유권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모든 세상사를 단순하게 보는데 참여정부도 사실은 바람에 의해서 이제 당선이 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바람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바람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예, 선거는 바람인데 그래서 김종대 바람이 불었어야 아니죠. 불지 않아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무난히 지는 네. 선거를 해가지고 네. 예, 뭐 바람을 기다렸지만 불지를 않아서 무난히 진 걸로 알고 일찍부터 패배를 인정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저한테 아쉬운 얘기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남의 같지가 않고요. 매일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아파. 뭐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불었던 바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치 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 바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정치를 바꿔보자. 네. 근데 이 참여정부 5년간 정치를 바꾸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낄 때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뭐 좀 행복해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은 돈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한 열망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 이용했고 그때 슬로건이 기억하실 텐데 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분위기지 그거는 않습니까? 광고, 그건 광고 나왔죠. 네. 예, 그게 아무튼 대유행을 했죠. 네, 그런 분위기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 기업인 출신이고 그리고 당시에 중도 실용 뭐 이런 이미지였어요. 지금으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때 중도 실용주의자 이래서 네. 어떤 이념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지 않은 이런 인사이다. 그래서 네. 오로지 돈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득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먹힌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747 공약이라는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7% 4만 달러 시대.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그냥 끼워 맞춘 숫자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아이, 구호죠, 구호. 외우기 쉬우니까요. 예. 만들어내기가. 아니 선명했어요. 네. 이제 국민 성공 시대가 열린 거예요.
드디어 개발주의 성장 시대에 어떤 그 우리가 정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이명박이 그리고 뭐 비리 조금 있다는데 어쨌든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공 시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당시에 10년을 채우고 있던 시점이어서 필요했죠. 권력의 추가 한나라당 쪽으로 가고 있던 시점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이 이명박 현상에는 박근혜 안티 현상도 같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독재자의 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까지 겹쳐지면서 좀 그 맞춤한 포지션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떴다. 네. 이 한 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대선 때는 이제 뭐 검증 이런 것보다는 그냥 흐름으로 밀고 가는 네. 이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네. 자, 그런 바람 속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잘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사랑해 주었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셨잖아요. 네. 그때 상대가 아마 정동영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다지 선거판이 짜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예, 무난히 압도적으로 되셨다고. 그럼 저 대통령 굉장히 잘할 수 있었고 충분한 정치적 자산이 있고 예,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기업 경영인으로서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정치판엔 정치의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 앞에서 노출돼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온 계기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됨으로써 불거지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경제 권력과는 달리 정치 권력은 유한하다. 네. 예, 본인 임기 때는 검찰이 뭐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고 했지만 이미 본인 임기 후반에 형이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는 예, 그런 일을 또 겪었고 나중에 결국에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과거 정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됐다. 예, 정치 권력의 속성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무상합니다. 음성 인서트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제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재작년 1월에 출두 직전에 했던 나에게 입성. 물으라고 그러는데 강철 이빨로 한번 물어주시죠. 네. 강철 이빨로 한번. 아니 이미 감옥 갔는데 뭘 또 물어. 갔다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이빨 자국 한번 남겨야죠. 저는 이 선정, 똘레랑스 이런 걸 또 갖고 있는 선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제 정도까지는 똘레랑스에 똘까지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네. 오늘.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빙하 김민아님 어떤 뉴스 준비하셨죠? 네, 오늘 이제 뭐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네,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돼갖고 그게 처리가 됐는데 네. 네, 그 비뉴스의 비밀에 대해서 네. 그 뉴스의 비밀은 이방원에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어렵네. 이방원에 있다. 네, 어렵죠. 네. 좋습니다. 가결 현장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67표, 부 12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앞에는 이제 정정순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표결이 진행된 것이고 판단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판단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네. 민주당 의원들 거의 다. 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방금 들으셨지만은 찬성이 167표가 나온 건데 예.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중에 뭐 자가격리 중이신 분도 있고 바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170명이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정의당이 6명이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렇게 이 의원들이 많이 이제 오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다 셈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건 또 분명합니다. 근데 이탈표가 사실 이 정도 있는 거는 동료 의원에 대한 표결을 하는 거예요.
있어서 아마 같은 상임위 의원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같은 뭐 충청권 그렇죠. 옆 지역구 의원이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좀 했을 텐데 그러나 애초에 한 어제까지만 해도 뭐 이거 아슬아슬하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성했던 것 같거든요. 오늘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압도적인 찬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단호하게 자당 의원을 징계하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전에 당내에서 처리를 했어야죠. 여기까지 오질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렇습니다. 본회의 표결로 소속당 의원들이 그 심판을 했다는 거는 조금 저로서는 너무 생경해서 근데 당 처음 보는 지도부가 현상이니까. 계속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듣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부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뭐 못 간다고 했는데 자꾸 부른다. 이것은 근데 당연히 못 간다고 하면 검찰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뭐 저 같으면 못 간다고 하면 바로 잡으러 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간 거죠. 네,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나서서 적극적으로 표결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불참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좀 황당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벼르고 나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안 껴도 너희들이 과반 의석 아니냐. 네. 본인들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닌지 보자 하고 이제 나간 거죠. 그 이제 표면적인 논리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약간의 계산도 있었던 것 같은 게 혹시 이게 부결돼 버리면 그러면 뒤집어 씌우기 좋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이 책임 논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누가 반대표 찍은 거냐 서로 야 당신들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지 않느냐. 물론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 뒤집어 씌우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공동 책임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은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넘기게 하는 것이 낫고 그러면 우린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이거 뭐 다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아니, 뭐 만들어진 잔머리 거죠. 굴립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원칙대로 해도 되지. 아유, 참.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쉬운 얘기인데 국회만 가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예. 무기명 투표라서 또 그런 머리들을 굴리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 굴릴 일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굳이 힘겨루게 할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또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혐의인데 이렇게 정정순 의원은 유독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중한 어떤 그 처벌의 수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까? 그 보도가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고 정치자금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모 씨가 지난 6월 달에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때 회계 자료나 이런 거를 다 검찰에 갖다 낸 건데요. 네. 그래서 회계에 뭔가 이제 부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떤 단체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빼돌려서 선거에 활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이제 그 자료들에 의해서 증빙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 건으로 해가지고 정정순 의원 사건으로 이미 지역구에서 4명이 구속이 돼 있다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선거 캠프 관계자에다가 그 뭐 4명에다가 그다음에 시의원들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7명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이고야, 뭐 많이 개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방원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이방원은 왜 나왔냐면은 저도 이방원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는 일이. 정정순 의원이 이게 이제 가결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성계, 이색, 정몽주, 뭐 이런 정도전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고려시대 그리고 이 고려와 조선시대 여마의 선초에 나오던 그 분들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선비정신 이런 걸 하면서 나는 그들만큼의 선비정신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그들 뒤에 숨어있는 이방원이 불미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방원이 누군가? 네. 제가 상당한 의문입니다. 이방원이 누구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청주 상당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러면 김종대일까요? 그러면? 청주 상당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서 여기에 출마했던 그 국민의힘의 윤곽근 충북도당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요즘에 라디오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최신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고 있다는 소문도 네. 있고 한데 근데 아니, 그런 뭐, 것보다는 검찰을 겨냥한 거죠. 뒤에 검찰이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음모이다. 부당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 앞에서도 사건을 말씀드렸지만 검찰의 음모라기보다는 캠프 내부에서 무슨 뭐
문제 제기가 나와서 시작이 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자기 사람을 자기 보좌관으로 채용을 안 시켜준 것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검찰의 음모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검찰개혁 이런 얘기가 하도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나는 검찰개혁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슨 이 대안적 사실 이런 것에서부터는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오히려 눈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마도 내일부터 지역신문에 이방원은 누구를 이야기한 것이냐 이런 기사들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주제는 제가 더 길게 끌고 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네.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권곤일척의 승부를 저도 벌였기 때문에 이방원 성대모사는 준비가 안 돼서 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죠. 예,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 이스타 항공 소식입니다. 조종사 노조의 박이삼 위원장이 단식 농성 도중 실신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한 결정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돌입한 지 16일째입니다. 뉴스 화사님, 노조의 요구사항은 뭐였죠? 그동안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기간산업, 항공산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을 안정시키는 기금이 있는데 이걸 좀 투입을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매각 과정에 있었고 또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배제가 되었었는데 매각 과정이 불발됐지 않느냐. 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동성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죠.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요구사항이고요. 또 절박합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묘하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빨간 조끼만 보면 피해가더라. 누가 피해가느냐? 빨간 조끼는 이제 노조 조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여당 의원들이 피해가더라. 라고 하는 부담된다. 좀, 네, 여당이 조종사 노조 쪽에서 좀 그 서운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이상직 의원이 사실 민주당 소속이었었고 네. 본인 정당들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좀 홀가분하게 심지어는 그 농성장 철거까지 막아주는 이런 행보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노조에서 좀 더 서운한 것은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을지로위원회라고 계속 활동을 해왔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문제 주로 다루는 위원회예요. 네, 그리고 네. 최근에도 택배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SK 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라든지 계속 만나왔는데 왜 우리만 안 만나주냐. 서운하지.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운해 그러면은. 자, 항공산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과연 이스타 항공이 이게 돌발적인 일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냐 뭔가 본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기업이 어려워져서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져서 책임을 경영자가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떠안았다. 이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 이스타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또 업체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기업 사냥이다. 애초부터 기업 사냥이었고 이상직 의원이 기업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이스타 홀딩스라는 업체가 대주주로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상직 의원 자녀가 지분을 이제 갈라서 다 갖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네, 그런 것도 이제 한편 주목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타 항공 쪽에 KI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에 돈을 또 투입을 했고 예, 이 업체는 또 이상직 의원이 예전에 인수했었던 업체입니다.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기업 사냥이었다. 예, 그 속에서 결국에 최종 귀착점으로 결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다. 코로나19는 하나의 어떤 촉발 요인이지 본질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기업 사냥이 본질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자, 두 분 1부 수고 많으셨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